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참으로 장대합니다. 1800년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든 영웅들의 이야기, 바로 삼국지입니다. 명나라 때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찻집에서 매일같이 삼국시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죠.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 역사서인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해 한 편의 대서사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연의입니다. 나관중은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역시 전쟁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아마도 그는 자신이 목격한 난세를 삼국시대에 투영했을 겁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반란군의 막료로 활동했다가 결국 은둔하여 글을 쓰게 된 그의 인생 자체가 이미 한 편의 드라마였으니까요. 그가 쓴 삼국지연의는 120회로 이루어진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대의 모종강이라는 문인이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23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야망과 의리, 배신과 충성, 지략과 용맹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서기 184년 후한 영제 중평 원년의 봄이었습니다. 낙양, 제국의 수도. 화려한 궁궐 안에서는 환관들이 득실거렸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광무제 유수가 후한을 세운 지 이미 160여 년이 흘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인구 5,600만이던 중국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학정으로 3천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빙하기의 기후변화는 흉년을 불러왔고 굶주린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때 거록군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장각. 그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으니 장보와 장량이었습니다. 장각은 남화노선이라는 도사에게서 받았다는 태평요술서를 들고 다니며 백성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창천이 이미 죽었으니 황천이 마땅히 서리라. 갑자년이 되면 천하가 대길하리라. 노란색 두건을 머리에 두른 그의 추종자들은 삽시간에 수십만으로 불어났습니다. 황건적이라 불린 이들은 전국 13개 주에서 동시에 봉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죠. 궁궐에서는 대장군 하진과 영제가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식, 황보숭, 주준세 장수가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조조도 기도위로 임명되어 토벌에 나섰습니다. 강동에서는 젊은 장수 손견이 부하들을 이끌고 참전했죠. 그리고 북방 유주의 탁현에서도 한 남자가 모병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해 24살이었습니다. 탁현 누상촌에서 태어난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돗자리를 엮어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유비에게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 앞 오동나무를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저 나무로 만든 수레를 타고 황제가 될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웃어넘겼습니다. 돗자리나 팔아먹는 주제에 무슨 황제냐고요. 하지만 유비의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노식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비록 학문보다는 개와 말을 좋아하고 화려한 옷과 음악을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남달랐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나 공손했습니다. 그날도 유비는 시장 한 구석에서 돗자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황건적 토벌을 위해 의병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비는 그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나이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지 못하면서 어찌 그저 한숨만 쉬고 있는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키가 8자나 되는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표범 같은 머리에 둥근 눈,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 그 위압적인 외모에 유비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소생은 장비라 하며 자는 익덕이라 하오.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고 집안이 제법 넉넉하여 술과 고기를 팔고 있소이다. 방금 형님께서 한숨을 쉬시길래 이렇게 말을 건넸소? 장비의 눈빛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비는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비, 자는 현덕이라 하오. 한나라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요. 황족이시오? 그렇다고는 하나 지금은 이렇게 돗자리나 팔고 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장비가 술을 시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한 사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는 9척이나 되었고 수염은 2자나 길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 잠자는 누에 같은 눈썹. 그 당당한 풍채에 주막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여보게 술 한 사발 주시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유비가 그를 자세히 보니 손에 든 칼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3자가 넘는 긴 칼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었죠. 저기 혹시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겠소? 유비가 말을 걸자 그 사내는 잠시 두 사람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관우, 자는 운장이라 하오. 원래 하동 사람인데 억울한 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니다가 이곳에 왔소? 셋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 이야기, 나라 걱정, 그리고 각자의 뜻을 말하다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의 뜻이 같으니 함께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의 말에 장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소. 내 집 뒤에 복숭아밭이 있는데 내일 그곳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리고 의형제를 맺읍시다. 관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탁현 장비의 집 뒤편 복숭아밭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3사람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흑소와 백마를 잡아 제물로 올리고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을 증인으로 삼아 우리 유비, 관우, 장비 3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나 오늘 의형제를 맺나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리이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천지가 함께 벌하소서. 천지가 함께 벌하소서. 3번 절을 올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비는 맏형, 관우는 둘째, 장비는 막내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유비가 24, 관우가 23, 장비가 20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이었죠. 그날 복숭아꽃 아래서 맺어진 인연은 앞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패배와 좌절,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원결의. 그것은 단순한 의형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난세를 헤쳐나갈 새 영웅의 출발점이었고 후세 사람들이 의리의 상징으로 기억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장비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300여 명이 모여들었죠.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장비의 재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유비는 쌍검을 들었고 관우는 청룡원월도라는 82근짜리 긴 칼을 만들었으며 장비는 장팔사모라는 긴 창을 휘둘렀습니다. 준비를 마친 삼형제는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유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유주자사 유언을 찾아가 황건적 토벌에 참여하겠다고 청했죠. 유현덕이라. 중산정왕의 후손이라 하였나? 유언은 유비의 혈통을 확인하고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같은 유씨 일족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황건적 대장 정원지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주성의 병력은 겨우 만여 명. 5만 대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사님, 소인이 의병을 이끌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겨우 대의 앞에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유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형의 뒤에 섰습니다. 유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삼형제의 첫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아래서 맺은 의리가 이제 피로 증명될 차례였습니다. 유주성 밖 대흥산,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들판에 5만의 황건적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란 두건이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흔들거렸죠. 그들의 함성 소리는 땅을 울렸고 전쟁 북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성루 위에서 이를 바라보던 유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적을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자사님, 소장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교의 추정이 나섰습니다. 그는 유주의 관군을 이끌고 성문을 나섰죠. 뒤따라 유비 삼형제도 300의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황건적 대장 정원지는 말 위에 올라타 유유히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감히 나오다니. 등무, 내가 나가서 저놈들의 목을 베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부장 등무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게 60근의 철퇴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상대할 것인가? 등무의 고함 소리에 관군 진영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상대하겠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한 기마병이 달려나왔습니다. 장비였습니다. 8자 장신의 검은 얼굴, 눈을 부릅뜨니 마치 금강역사 같았습니다. 손에 든 장팔사모는 한 장이 8자, 창끝이 햇빛에 번쩍였죠. 이놈, 내 이름이나 대라. 연주 탁군 사람 장비 익덕이다. 개 같은 황건 도적놈아, 어서 목을 내놓아라. 장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팔사모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등무가 황급히 철퇴를 들어막았지만 그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쾅! 철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등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방에 무기를 떨어뜨리다니. 그 찰나 장비의 장팔사모가 다시 한번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푹! 등무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쳤죠. 목 없는 몸이 말에서 떨어지자 관군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정원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교전에서 부장을 잃다니. 전군, 진격하라. 5만 대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밀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기세였죠. 유비가 외쳤습니다. 둘째, 셋째, 나를 따르라. 삼형제는 300의병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겨우 300으로 5만을 상대한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가 적진을 휩쓸 때마다 10명, 20명의 목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82근의 칼날이 만들어내는 광풍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장비는 더욱 맹렬했습니다.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만 남았습니다. 저놈들을 막아라. 막아. 정원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300이 5만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쌍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검술은 관우나 장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는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형님이 계신다. 형님을 따르라. 관우와 장비의 외침에 의병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원지는 마침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도를 들고 말을 몰아 전장으로 뛰어들었죠. 유비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원지를 상대하기도 전에 옆에서 붉은 그림자가 번쩍였습니다. 관우였습니다. 형님, 이놈은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청룡 언월도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정원지가 대도를 들어 막았지만 관우의 힘은 장비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열압, 스무압,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지는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칼은 갈수록 빨라졌고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서른 합째 정원지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번개 같은 일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원지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청룡 언월도가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푹! 두 번째 수급이 떨어졌습니다. 대장이 죽었다. 대장이 죽었다. 황건적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추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군의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공격! 한 놈도 남기지 말라. 관군과 의병이 합세하여 황건적을 격파했습니다. 5만 대군은 흩어져 달아났고 전장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유주성의 승리였습니다. 성로로 돌아온 유언은 삼형제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유현덕, 자네와 두 동생이 없었다면 유주성은 함락되었을 것이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자사님, 이는 모두 신하의 도리일 뿐입니다. 유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와 장비는 벌써부터 다음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급보가 또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에서였습니다. 청주 태수 공경이 황건적에게 포위되어 위급합니다. 유언이 교의 추정에게 5천 병력을 주어 구원하게 했고 유비 삼형제도 함께 청주로 향했습니다. 청주성은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성벽에는 화살이 빗발치고 성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죠. 유비가 전장을 살폈습니다. 둘째, 셋째, 적을 계곡으로 유인하면 어떻겠는가?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각각 병력을 이끌고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유비는 중앙에서 황건적을 도발했죠. 황건 도적들아, 내 놈들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화가 난 황건적들이 유비를 쫓아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좌우 언덕에서 관우와 장비가 병력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계곡에 갇힌 황건적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태수 공경도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했습니다. 삼면에서 협공을 당한 황건적들은 전멸했습니다. 청주 역시 구해냈습니다. 유비의 명성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 장수에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황건적은 진압되었고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이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황보숭과 조조는 큰 벼슬을 받았죠. 심지어 손견도 작은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장비가 분노했습니다. 관우도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의병이네. 정식 관군이 아니야. 그러니 조정에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익더가 진정하게. 언젠가는 우리의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유비는 겨우 작은 관직 하나를 얻었습니다. 안희연의 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다른 곳으로 쫓겨났죠. 이후 유비는 함일연승, 고당현령 등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환관들의 횡포와 부패한 관리들의 시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구라는 감찰관이 와서 뇌물을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유비는 가진 것이 없어 뇌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도구는 유비를 모함하려 했죠. 장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형님을 모함하다니. 내가 당장 가서. 셋째 안 되네. 유비가 말렸지만 장비는 이미 도구가 머무는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 내가 우리 형님을 모함하려 했다지? 장비가 도구의 옷깃을 잡아당겨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 도구를 마구 때렸습니다. 형님 같은 분을 모함하다니.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도구의 비명이 여관을 울렸습니다. 유비가 달려와 겨우 장비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구를 때린 죄로 유비는 관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님, 제 탓입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 아니네, 익더가. 자네는 나를 위해 분노한 것뿐이야. 고맙네. 유비는 장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리를 가진 아우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세 사람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원결의가 있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겪든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얼마 후 유비는 우연히 조조를 만나게 됩니다. 낙양에서였습니다. 조조는 이미 기도의로서 황건적 토벌에서 큰 공을 세운 뒤였죠. 현덕이라. 그대가 바로 유주에서 활약했다는 과찬이십니다. 아니네. 자네의 명성은 익히 들었네. 언제가 함께 큰일을 도모해 보세. 조조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천하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조라는 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유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처음 교차했습니다. 훗날 천하를 놓고 다투게 될 두 영웅이 아직은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와 잠시 함께 병력을 모았지만 곧 헤어졌습니다. 서로의 길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하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낙양 궁궐에서 환관들이 대장군 하진을 죽인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폭군이 등장합니다. 동탁. 그의 출현으로 후한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난세가 열립니다. 서기 189년 낙양의 봄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환관들과 대장군 하진의 세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황제의 외척으로서 환관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환관들의 계략에 빠져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 혼란 속에서 변방의 장군 동탁이 낙양으로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동탁은 원래 서량 지역의 군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어 어릴 적부터 무예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그의 성격은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환관들을 모두 죽여라. 동탁의 명령에 따라 궁궐 안팎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환관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수염이 있든 없든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 수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백성까지 죽임을 당했죠. 낙양의 거리는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동탁은 어린 황제 소재를 폐하고 헌제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모두 자신이 쥐었죠. 내가 곧 천자다. 동탁은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왕윤. 그는 동탁의 폭정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은 궁궐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탁의 양아들 여포가 서 있었습니다. 여포. 그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사도께서 왜 이렇게 한밤중에 한숨을 쉬십니까? 아, 봉선이구나. 왕윤이 여포를 불렀습니다. 봉선은 여포의 자였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찌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나 의부께서 계신데. 의부?
동탁 말인가? 그 자는 역적이네. 왕윤의 말에 여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왕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봉선, 자네는 천하제일의 용사이지 않은가? 그런 자네가 어찌 역적의 양아들이 되어 치욕을 감수하는가? 여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도 동탁의 폭정이 불편했지만 은혜를 생각하면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왕윤은 여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책을 세웠죠. 왕윤에게는 초선이라는 양녀가 있었습니다. 천하절색이었죠. 왕윤은 이 초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초선을 여포에게 보냈습니다. 여포는 초선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사도께서 저에게 초선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왕윤은 다시 초선을 동탁에게도 바쳤습니다. 동탁 역시 초선에게 빠졌습니다. 늙은 호색한이었으니까요. 하, 왕윤, 그대가 과연 충신이로다. 여포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한 여인을 의부에게 바치다니. 사도,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봉선, 진정하게. 이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하지만 여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동탁이 궁궐에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여포가 방천화극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의부,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다. 동탁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천화극이 동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네, 네 이놈. 동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습니다. 폭군 동탁의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죽었다고 해서 천하가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죠. 동탁이 죽기 전 이미 각지의 군벌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소, 원술, 조조, 손견, 공손찬. 수많은 영웅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유비 삼형제도 있었죠. 유비는 공손찬 휘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유비의 옛 동문이었으니까요. 연합군이 낙양으로 진군할 때 첫 번째 관문은 호래관이었습니다. 호래관을 지키는 장수는 화웅. 동탁의 부하 중에서도 용맹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연합군이 화웅을 상대하려 했지만 차례차례 패배했습니다. 원소 진영의 대장 유섭이 나섰다가 화웅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다음으로 나간 장수도 마찬가지였죠. 연합군 진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화웅이 저렇게 강하다니.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이 나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관우였습니다. 하지만 원소가 비웃었습니다. 내 놈은 겨우 궁수 출신이 아닌가? 대장들도 죽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얼굴이 붉었으니까요. 비록 미천하나 화웅 정도는 배워올 수 있습니다. 조조가 나섰습니다. 좋다. 술을 데워라. 관장군이 돌아오면 축배를 들리라. 관우가 조조에게 폭권하고 말에 올랐습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청룡 원월도를 들고 진영을 나간 관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장군이 돌아오신다. 관우가 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웅의 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조가 술잔을 들어보니 아직 따뜻했습니다. 과연 관장군이로다. 온유참장. 술이 식기 전에 장수의 목을 베어온다는 뜻입니다. 관우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여포였습니다. 호래관을 돌파한 연합군은 다음 관문인 사수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포였죠. 여포는 이미 동탁을 죽였지만 동탁의 잔당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죠. 사수관 앞에서 여포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적토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명마였습니다. 그 위에 여포가 당당히 서 있었죠. 키는 구척, 방천화극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3차 속발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서천잠금갑을 걸쳤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연합군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나와 겨루겠는가? 여포의 외침에 원술 진영의 대장 목순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 합도 못 가서 여포의 창에 목이 잘렸습니다. 다음으로 무한국이 나섰습니다. 역시 5합 만에 죽었죠. 공손찬이 직접 나섰습니다. 내가 상대하겠다. 공손찬은 유비의 동문답게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10여 합 만에 공손찬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어서 가서 도우라. 유비가 외쳤습니다. 장비가 벌떡 일어나 장팔사모를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여포, 나 장비 익덕이 상대하겠다. 여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내 실력을 보자.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10합, 20합, 30합.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포도 놀랐고 장비도 놀랐습니다. 이놈 생각보다 강하구나. 장비의 힘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여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0합이 지나자 둘 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둘째, 나가서 도와. 유비가 다시 외쳤습니다.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여포, 관우 운장이 여기 있다. 이제 둘이서 하나를 상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싸웠죠. 좋다.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다. 30합이 더 지났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마침내 쌍검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여포, 유비 현덕이 여기 있다. 사명전 여포. 3명의 영웅이 1명의 천하제일 용사를 상대하는 진귀한 광경이었습니다. 유비의 참전으로 균형이 깨졌습니다. 여포도 이제 방어에 급급해졌죠. 오늘은 여기까지다. 여포가 적토마를 몰아 후퇴했습니다. 3사람이 쫓아갔지만 적토마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포는 사라졌고 전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연합군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 만세. 3사람은 천하의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천하제일 여포와 맞서 싸운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합군은 결국 낙양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이미 장안으로 도망친 뒤였죠. 연합군은 목표를 잃었습니다. 원소와 원술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독자 행동을 취했고 손견은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합군은 와해되었습니다. 각자의 야망을 품고 흩어진 영웅들. 이제 진정한 군웅할 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비도 공손찬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도원결의를 맺을 때의 순수한 열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관직도 없고 땅도 없고 군사도 적었습니다. 그저 관우와 장비라는 두 아우와 함께 떠도는 신세였죠. 어느 날 밤 유비는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 무슨 걱정이십니까? 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네. 형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밝습니다. 장비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우리 삼형제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도원결의는 아직 살아있었고 의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천하의 뜻을 펼칠 것입니다. 유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그는 운명을 바꿀 기회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서주라는 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동탁 연합이 와해된 후 천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원소는 하북을 차지했고 조조는 연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견은 형주를 공격하다가 유표의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죽었고 그의 아들 손책이 강동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공손찬 휘하에 있다가 평원상이 되었다가 다시 떠나고 안정된 땅 하나 없이 떠돌아다녔죠. 하지만 유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능력이었죠. 가는 곳마다 인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간혹, 미축, 미방, 그리고 조운. 특히 조운은 유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운, 자는 자룡, 상산 진정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8자에 표범 같은 눈매, 이리 같은 허리를 가진 멋진 청년이었죠. 무예는 관우나 장비에 버금갔고 성품은 유비처럼 침착했습니다. 처음 조우는 공손찬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를 만나고는 마음이 움직였죠. 유공께서는 진정한 인덕의 군주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자룡, 고맙네. 하지만 공손찬 장군을 배신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유공을 찾아뵙겠습니다. 둘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우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조우는 정말로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유비를 섬겼죠. 유비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서기 194년 유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서주목 도겸이 유비를 초청한 것입니다. 도겸은 이미 노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서주를 지나가다가 도겸의 부하에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겸의 명령은 아니었지만 조조는 복수를 다짐했죠. 서주 백성들을 모두 죽여라.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서주로 쳐들어가자 서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도겸은 절망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으니까요. 유연덕이라는 분이 의협심이 강하다고 들었소. 그분을 초청하면 어떻겠소? 신하들의 제안에 도겸은 즉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조조와 맞서 싸운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결심했습니다. 가겠네. 백성을 구해야 하네. 형님, 조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관우가 걱정했지만 유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에게서 군사 몇 천을 빌려 서주로 향했습니다. 서주성에 도착한 유비를 도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덕공, 오셨소이다. 도겸은 이미 병이 깊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근심 때문에 더욱 쇠약해져 있었죠. 조조가 곧 공격해올 것이오. 부디 서주를 지켜주시오. 염려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비는 성 밖으로 나가 조조군과 대치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현덕이 여기 있다니. 둘은 옛 인연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아꼈고 유비도 조조의 능력을 인정했죠. 맹덕, 서주 백성들은 무고하오. 부디 군대를 거두시오. 현덕, 자네가 날 막으려 하는가? 부득이하오.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급보가 날아들었으니까요. 승상, 연주에서 급보입니다. 여포가 연주를 점령했습니다.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포. 그는 동탁을 죽인 후 방랑하다가 조조에게 의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서주 원정을 나간 틈을 타서 배신한 것이었죠. 젠장. 조조는 즉시 군대를 돌렸습니다. 서주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일단 본거지를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유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서주성으로 돌아온 유비를 도겸이 불렀습니다. 현덕공. 도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하오. 아들들은 무능하고 서주는 혼란스럽소. 부디, 부디 서주를 맡아주시오. 무슨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현덕공만이 서주를 구할 수 있어? 부디. 도겸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공의 아드님들이 계십니다. 도겸은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주의 신하들이 모두 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공, 부디 서주목이 되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유비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3번, 4번. 결국은 받아들였지만요. 이것이 바로 유비의 방식이었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결국 얻는 것. 후세 사람들은 이를 위선이라고도 하고 덕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비는 드디어 자신의 땅을 얻었습니다. 서주목이 된 것이죠. 관우와 장비가 축하했습니다. 형님,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유비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포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조조에게 쫓겨난 여포가 유비에게 의탁해온 것입니다. 현덕, 날 받아주시오. 여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천하제일 용사도 갈 곳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법이었죠.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여포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비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봉선, 합의성에 머무르시오. 고맙소, 현덕. 유비의 넓은 마음은 칭송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실수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가 원수를 치러 출정했을 때였습니다. 유비는 출정하면서 장비에게 서주를 맡겼습니다. 셋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게. 그리고 부하들을 함부로 때리지 말게.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장비는 참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죠. 그리고 부하 조표를 때렸습니다. 내 놈, 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가? 조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여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 서주성이 비었습니다. 기회입니다. 여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출격한다. 여포는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만취한 장비는 제대로 저항도 못했죠. 형님, 죄송합니다. 장비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유비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서주가 여포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형님, 제 잘못입니다. 장비는 자결하려 했습니다.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죠. 유비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셋째, 안 돼. 형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네. 도원 결의를 잊었는가? 우리는 같은 날 죽기로 했네. 아직 그날이 아니네. 유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땅을 잃는 것보다 아우를 잃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관우도 장비를 붙잡았습니다. 셋째, 형님 말씀을 들어라. 땅은 다시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원결의는 여전했습니다. 유비는 결국 여포와 화해하고 작은 땅 소패를 얻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치욕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에게서 사신이 왔습니다. 현덕공, 승상께서 부르십니다. 함께 여포를 치자하십니다.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조조를 따를 것인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포를 치려면 조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조소, 가겠소? 유비는 조조에게 갔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함께 사냥을 가고 술을 마시고 천하를 논했죠. 어느 날 둘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현덕,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원소는 어떻습니까? 원소?
그는 큰일을 도모하면서도 작은 것을 아끼는 자. 영웅이 아니네. 그렇다면 원술은? 원술? 빈 무덤의 백골일 뿐이지. 그렇다면 유표는? 유표는 허명만 있을 뿐이네. 조조는 하나하나 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조 두 사람뿐이네. 유비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침 그때 천둥이 쳤습니다. 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떨어뜨렸소? 조조는 웃었습니다. 천둥에 놀라다니 현덕도 겁이 많구려. 하지만 유비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조가 나를 간파했구나. 조심해야겠다. 유비는 자신의 야망을 숨겼습니다. 조조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무능한 척했죠. 하지만 조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두 영웅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조와 유비는 함께 여포를 쳤습니다. 합의성을 포위하고 결국 여포를 사로잡았죠. 붙잡힌 여포가 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덕, 날 살려주시오. 내가 자네를 도와 천하를 얻게 해주겠소.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맹덕, 봉선의 배신을 잊으셨습니까? 조조가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렇군. 역시 현덕의 말이 맞네. 여포는 그렇게 처형되었습니다. 천하제일 용사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유비는 다시 조조를 따라 허창으로 갔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벼슬을 주고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불안했습니다. 조조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았죠.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조조를 떠날 기회를.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원술이 북상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조조가 유비에게 명령했습니다. 현덕, 자네가 가서 원술을 막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유비는 기뻐하며 출정했습니다. 드디어 조조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허창을 떠나는 유비의 등을 보며 조조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승상, 유비를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후환이 될 것입니다. 조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네. 유비는 원수를 치는 척하다가 서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주를 차지했죠. 조조가 화를 냈습니다. 유비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비는 믿을 수 없는 자라고. 좋다. 직접 가서 치겠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쳐들어갔습니다. 유비는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너무 강했죠. 결국 유비는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소에게 의탁했습니다. 하북의 강자 원소에게요. 원소는 유비를 환영했습니다. 현덕공이 오시다니 영광이요.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원소 역시 큰일을 이룰 인물이 아니라는 것도 유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 뿐이었습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떠돌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방랑하며 수없이 많은 패배를 겪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융중의 초가집에서 한 천재가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와룡, 제갈량. 그의 등장으로 유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서기 201년 유비는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소 휘하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원소는 우유부단하고 신하들은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런 곳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형주의 유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덕공, 형주로 오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소. 유비는 고민 끝에 형주로 향했습니다.
유표는 같은 유씨 일족이었고 형주는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많았으니까요. 유표는 유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덕공, 신야에 머무르며 북쪽의 조조를 막아주시오. 신야는 형주의 북쪽 관문이었습니다. 작은 고을이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죠. 유비는 신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유비는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남의 땅이었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농사를 장려하고 인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속에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군사가 없다. 장수는 있지만 책략을 짤 군사가 없어. 관우와 장비는 천하제일의 맹장이었습니다. 조운도 뛰어난 무장이었죠. 하지만 큰 전략을 짜고 천하의 형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순욱, 곽가, 정욱이 있었습니다. 손권에게는 노숙,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에게는 그저 무장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야성 근처 주막에서 유비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휘, 자는 덕조. 사람들은 그를 수경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유공,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인재를 얻어야 하오. 선생, 어디에 인재가 있습니까? 복룡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어. 복룡? 봉추? 복룡은 제갈량이요. 봉추는 방통이요. 이 둘은 천하의 기재들이요. 유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갈량이 어디 있습니까? 융중에 있어. 융중의 초가집에서 밭을 갈며 살고 있어. 그날 밤 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 복룡, 반드시 그를 얻어야 한다. 다음 날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융중으로 향했습니다. 융중은 신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곳이었죠. 초가집 하나가 소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유비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누구십니까? 한 동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유비라 하오. 제갈 선생을 뵙고 싶소.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론가 놀러 가셨습니다. 유비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돌아오시는가? 모릅니다. 며칠 후가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유비는 명함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장비가 불평했습니다. 형님, 저자가 형님을 피하는 게 아닙니까? 그까짓 거 데려오지 뭐하러 찾아갑니까? 셋째,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제갈 선생은 천하의 기재이시다. 며칠 후 유비는 다시 융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유비는 눈 내리는 문 앞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장비는 투덜거렸지만 형님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비의 몸에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드디어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다고? 유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비? 아, 그분이.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키는 8자, 얼굴은 관옥 같고 눈썹은 검었습니다.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있었죠. 제갈량, 자는 공명. 그의 27살이었습니다. 유공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다니 송구합니다. 선생을 뵙고자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죠. 초가집 안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책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한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신들이 득세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저는 비록 재주는 없으나 천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은 유비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보였죠. 제갈량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공께서는 천하의 형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께 여쭙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부채를 펼쳤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갈량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 천하는 조조가 북쪽을 차지했습니다. 병력이 100만이요, 명장이 1000명입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니 감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에는 손권이 있습니다. 강동을 차지한 지 3대째입니다. 땅이 험하고 백성이 복종합니다. 현명한 신하들이 많아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갈량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주를 차지하십시오. 형주는 유표공이. 유표는 늙었습니다. 아들들은 무능합니다. 머지않아 형주는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주를 얻고 다음은 익주를 취하십시오. 익주는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많습니다. 그곳을 차지하면 근거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로 삼아 서쪽으로는 강족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이민족을 폭속시키십시오. 동쪽으로는 손권과 우호를 맺고 북쪽으로는 조조와 대치하십시오. 그 다음은 천하의 변고가 생기면 한 장수는 형주에서 완과 낙으로 나가고 한 장수는 익주에서 진천과 농으로 나가십시오. 백성들은 유공의 덕을 따를 것입니다. 제갈량의 부채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촉, 오가 정립하는 것입니다. 천하삼분지계. 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전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주를 얻고 익주를 얻고 손권과 동맹하고 조조와 대치한다. 마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10년간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생 없이는 이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갈량이 당황했습니다. 유공, 일어나십시오. 저는 사냐의 초부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은 천하의 기재이십니다. 저 유비가 3번이나 찾아온 것은 선생의 재주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제갈량도 천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융중에서 밭을 갈며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뜻을 품고 있었죠. 스스로를 관중이나 아기에 비유하며 언젠가 자신의 재주를 펼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갈량은 유비를 살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권력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의리도 있었습니다. 관우, 장비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이라면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유공을 따르겠습니다. 유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관우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됐습니까? 그렇다. 공명 선생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했다. 관우와 장비도 기뻤습니다. 형님이 행복하면 그들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장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서생이 정말 대단한가? 두고 봐야겠군. 제갈량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곧 증명할 기회가 올 테니까요. 유비는 제갈량을 데리고 신야로 돌아왔습니다. 관우와 장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둘째, 셋째,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장비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셋째, 공명 선생은 우리의 군사다.
앞으로 모든 전략은 선생께서 짜실 것이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형님. 제갈량은 유비의 극진한 대우에 감동했습니다. 유공은 진정으로 나를 인재로 대우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지. 며칠 후 조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후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를 공격해온 것입니다. 유비 진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0만 대군이라니. 하지만 제갈량은 침착했습니다. 주공,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계략이 있습니다. 무슨 계략입니까? 하후돈은 성급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유인하면 반드시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화공으로 치면 됩니다. 제갈량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우는 매복하고 장비는 좌측에서 기습하고 조우는 우측에서 협공하라고. 유비는 중앙에서 적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장비가 의심했지만 유비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군사의 명령을 따르라. 다음 날 유비는 적은 병력을 이끌고 나가 하후돈을 도발했습니다. 하후돈, 내가 감히 신야를 치려 하느냐? 유비놈, 내 목을 베러 왔다? 하후돈이 분노하며 쫓아왔습니다. 유비는 도망치며 계곡으로 유인했죠. 하후돈의 군대가 계곡 깊숙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좌우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미리 쌓아놓은 집단들이 활활 타올랐죠. 공격! 관우, 장비, 조운이 각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하후돈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만 대군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후돈은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신야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제갈량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생, 정말 대단하십니다. 관우와 장비도 감탄했습니다. 공명선생, 정말 신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는 병법의 기본일 뿐입니다. 제갈량은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방망파 대첩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첫 승리였죠. 유비는 확신했습니다. 제갈량을 얻은 것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삼고초려의 은혜로 얻은 천하의 기재. 이제 유비에게도 천하를 다툴 자격이 생겼습니다. 조조에게 순욱과 곽가가 있다면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손권에게 노숙과 주유가 있다면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실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유비와 제갈량에게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기 208년 여름, 천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주목 유표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를 두고 두 아들이 다투고 있었죠. 장남 유기는 현명했지만 후처 채씨가 낳은 차남 유종을 밀었습니다. 결국 유표가 죽자 채씨 일족이 유종을 옹립했습니다. 유종은 무능했습니다. 형주를 다스릴 그릇이 못 되었죠. 바로 그때 조조가 움직였습니다. 형주를 치겠다. 조조는 80만 대군을 일으켰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실제로는 20만 정도였지만 위세를 떨치기 위해 부풀린 것이었죠.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자 유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싸울 수 없소? 항복하겠소? 신하채모가 말했습니다. 주공, 조조께 항복하시면 형주목의 자리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항복 사신을 보내시오. 유종은 형주 전체를 조조에게 바쳤습니다.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유비는 신야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형주가 항복했다니. 제갈량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공,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화로 가야 합니다. 강화로? 예, 유기공자께서 강화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강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야의 백성들이 모두 유비를 따르려 한 것입니다. 유공님, 저희도 데려가 주십시오. 조조가 오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유비를 따랐습니다. 노인, 아이, 부녀자까지.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주공, 백성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네. 내가 어찌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조조군이 곧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네. 백성이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그들을 버린다면 무슨 낯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10리도 못 갔습니다. 노약자들이 많아서 속도가 느렸죠. 조조군은 빠르게 추격해왔습니다. 장판파에서 조조군이 따라잡았습니다. 추공, 조조군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수천 기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보호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혼란 속에서 유비의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부인들과 어린 아들 아두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은이 외쳤습니다. 추공,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차룡, 위험하네. 걱정 마십시오. 조은은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조군 수만 명 사이를 헤치며 유비의 가족을 찾았죠. 마침내 간호사 미부인과 아기 아두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미부인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장군, 아두만이라도 부탁합니다. 미부인은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했습니다. 조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조은은 아두를 품에 안고 다시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창을 휘두르고 칼을 막으며 아두를 지켰습니다. 혼자서 수천 명과 싸웠죠. 저놈을 막아라. 막을 수 없다. 저놈은 귀신이다. 조은의 기세에 조조군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조은이 유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아두는 무사했습니다. 추공, 아두를 구해왔습니다. 유비가 아두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자룡, 고맙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자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주공의 자식이라면 제 목숨 100개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편 장비는 다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판교에서 홀로 서서 수만 조조군을 노려보았죠. 나는 연나라 장비 익덕이다. 죽고 싶은 놈은 나와라. 장비의 우렁찬 외침에 조조군이 움찔했습니다. 장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이 겁쟁이들아. 그 기세에 눌린 조조군은 감히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혼자다. 공격하라.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칼로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쾅! 다리가 무너지자 조조군의 추격이 멈췄습니다. 유비 일행은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강화에 도착했습니다. 유기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현숙, 형주를 맡아주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주를 현숙께 맡기라 하셨소? 하지만 유비는 사양했습니다. 안 됩니다. 공자께서 계시는데. 결국 유비는 형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근거지가 필요하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공, 이제 손권과 동맹해야 합니다. 손권과? 예. 조조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손권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손권이 동맹하려 할까요? 제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제갈량은 노숙과 함께 강동으로 향했습니다. 손권의 본거지 시상성에 도착한 제갈량. 손권의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유, 노숙, 장소, 장괭. 제갈량이 들어서자 모두가 그를 살폈습니다. 이자가 제갈량인가? 손권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유황숙을 도와 조조와 싸우려 하신다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제갈량이 웃었습니다. 승산이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조는 80만 대군이라 하는데요. 허장성세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20만 정도입니다. 게다가 북방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손권의 신하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갈량, 당신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구려.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소? 제갈량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장소라 하오. 장소? 들어보니 학식이 높다던데 어찌 그리 겁이 많으십니까? 뭐라고? 조조에게 항복하자고요? 강동을 3대에 걸쳐 일군 공적을 한순간에 버리자고요? 손책공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것입니다. 장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씩 나섰지만 제갈량은 모두 논파했습니다. 설전이었습니다. 제갈량 대 강동의 모든 문신들. 하지만 제갈량이 압도했습니다. 손권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천하의 기재로구나.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유가 돌아왔습니다. 주유는 손권의 가장 중요한 신하였습니다. 손책과는 중마고우였고 손권을 형처럼 섬겼죠. 공근,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싸워야 합니다. 주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이겼지만 그것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 조조군은 피곤합니다. 먼 길을 왔고 수전에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공으로 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손권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다. 조조와 싸우겠다. 손권은 칼을 뽑아 책상 모서리를 베었습니다. 앞으로 항복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책상처럼 되리라. 강동은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손권과 유비의 동맹이 성립된 것입니다. 제갈량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하삼분의 첫걸음이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보를 부도독으로 삼았죠. 주유는 3만 정예병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유비군도 합류했습니다. 모두 합쳐 5만 정도였죠. 조조군은 20만 이상이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주유와 제갈량에게는 계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저자가 제갈량인가? 소문대로 똑똑해 보이는군. 저자가 주유인가? 과연 영웅이로군. 둘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경쟁했습니다. 어느 날 주유가 제갈량을 시험했습니다. 공명, 수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화살입니다. 그렇소. 그런데 우리에게 화살이 부족하오.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올 수 있겠소? 주유는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흘이요?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 예. 사흘 후 10만 개의 화살을 드리겠습니다. 주유는 의심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제갈량은 배 20척을 준비했습니다. 각 배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짙은 안개가 강을 덮었습니다. 제갈량은 배들을 조조군 진영 가까이 끌고 갔습니다. 북을 쳐라. 배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조조군은 놀랐습니다. 적습이다. 화살을 쏘아라. 조조군은 안개 속으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 허수아비에 꽂혔습니다. 한쪽 면이 가득 차자 제갈량은 배를 돌렸습니다. 반대편도 받으시오. 다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배가 화살로 가득 차자 제갈량은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상. 화살 잘 빌려갔습니다. 배들이 돌아오자 주유는 경악했습니다. 배마다 화살이 가득했습니다. 10만 개가 넘었죠. 공명. 정말 대단하오. 주유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저자를 살려두면 언젠가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조를 쳐야 할 때였습니다.
제갈량을 해칠 생각은 나중 일이었죠. 주유와 제갈량은 화공을 준비했습니다. 조조군의 배들은 서로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방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것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 배에 불이 붙으면 모든 배로 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유의 부하 황계가 나섰습니다. 제가 거짓 항복을 하겠습니다. 황계는 조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주유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원한이 맺혔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조조는 믿었습니다. 항복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동남풍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황계는 배에 기름과 짚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조조 진영으로 향했죠. 저희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조조군이 방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계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다.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쇠사슬로 연결된 배들이 모두 타올랐죠. 강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공격. 주유와 유비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조조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갈 곳이 없었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짓밟혀 죽었습니다. 20만 대군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적벽대전. 손유연합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생, 우리가 이겼소? 드디어 이겼소? 제갈량도 미소 지었습니다. 주공, 이제 시작입니다. 천하삼분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 전투로 천하의 형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남아할 수 없었고 손권은 강동을 확실히 지켰으며 유비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 촉, 오. 삼국 정립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적벽의 강물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찔렀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조조의 20만 대군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죠. 조조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패배하다니. 북쪽의 패자, 천하의 영웅 조조.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이기고 하북을 평정하고 천자를 옆에 두고 제우들을 호령하던 그가 패배한 것입니다. 승상, 빨리 피하십시오. 장료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조조는 이를 악물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퇴각한다. 조조군은 무너졌습니다. 패주하는 병사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달아났죠. 주유는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지만 제갈량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를 죽여서는 안 된다. 조조가 죽으면 천하가 통일되어 버린다. 위, 촉, 오의 균형이 깨진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공, 조조의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조조가 죽으면 손권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관우에게 화용도를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은밀히 귀띔했습니다. 둘째, 조조가 지나가면 놓아주게. 형님, 그게 무슨 공명선생의 뜻이네. 조조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시네. 관우는 고민했습니다. 조조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비와 헤어져 있을 때 관우는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우했죠. 적토마도 주고 비단옷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왔죠. 조조는 부하들이 추격하려 하자 말렸습니다. 가게 두라. 관운장은 의리의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언젠가 갚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였습니다. 화용도.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조조군의 패잔병들이 고개를 넘고 있었죠. 갑자기 앞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조조, 머리를 내놓아라.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조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운장이 여기 있다니. 장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장, 승상을 살려주시오. 관우는 침묵했습니다. 조조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문장, 나를 죽이려거든 죽이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소.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소? 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사로잡았을 때 죽이지 않고 후하게 대우했소. 적토마를 주었고 비단옷을 주었고 관직도 주었소. 자네가 유비에게 가겠다 했을 때 막지도 않았소. 그런 내가 지금 자네의 칼에 죽는단 말이오. 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리와 은혜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관우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가시오. 문장. 빨리 가시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조조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조조군은 화용도를 지나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옳은 일을 한 겁니까? 유비에게 돌아온 관우는 군령을 어긴 죄로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용서했습니다. 둘째의 의리를 나도 알고 있네. 용서하겠네. 제갈량도 알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놓아줄 것이라는 것을. 아니, 그것까지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났습니다. 손권군과 유비군은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형주를 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유가 말했습니다. 주공, 형주는 우리가 조조를 이긴 땅입니다. 마땅히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손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형주를 돌려받아야겠소. 하지만 유비는 이미 형주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협상을 했습니다. 형주는 원래 유표공의 땅입니다. 지금 유기공자께서 유비주공께 맡기셨으니 당연히 유비주공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조를 친 것은 우리 오나라입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유비주공이 익주를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시오. 좋소. 익주를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소. 유비와 제갈량은 익주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익주는 지금의 사천지역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많았죠. 천하삼분지계에서 제갈량이 말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익주목은 유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지만 무능했습니다. 유장의 신하장송이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유공, 우리 주공께서는 무능하십니다. 차라리 유공께서 익주를 맡아주십시오. 안 돼요. 유장공은 나의 친척이요.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주공, 익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장공은 주공, 천하를 얻으려면 냉정해야 합니다. 유장은 익주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주공께서 백성을 구하십시오.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의리와 야망 사이에서 결국 유비는 결정했습니다. 좋소. 익주로 가겠소. 유비는 방통을 데리고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방통, 자는 사원. 제갈량과 함께 복룡과 봉추로 불리던 천재였습니다. 방통은 제갈량만큼 똑똑했지만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유비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원, 자네가 함께 가주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유비군은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환영했습니다. 현숙, 와주셔서 감사하오. 유장은 유비를 믿었습니다. 같은 유씨 일족이니까요. 하지만 유비의 신하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이 말했습니다. 주공, 지금 유장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 익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되네. 그것은 의리에 어긋나네. 주공, 안 된다고 했네. 유비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장의 신하들이 유비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공, 유비는 위험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유비는 나의 친척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장의 부하가 유비를 공격했고 유비는 반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익주의 지형은 험했습니다. 낙성, 면죽 등의 요새가 유비군을 막았죠. 특히 낙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방통이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전군, 공격. 하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통이 말을 타고 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사원, 조심하시오. 유비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살이 방통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으윽. 방통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원, 유비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통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봉추가 죽었습니다. 겨우 36살이었습니다. 유비는 통곡했습니다. 사원, 자네가 왜 죽는가? 왜? 천하의 기재를 잃은 것입니다. 유비는 절망했습니다. 방통 없이 어떻게 익주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그때 형주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갈량과 장비 조운이 지원군을 이끌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죽음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사 사원이 죽었소? 주공, 슬퍼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익주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갈량은 냉정했습니다. 장비 조운을 각각 보내 요새들을 점령하십시오. 제가 계략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파설을 쳤습니다. 파설을 지키는 장수는 장압이었습니다. 조조군의 맹장이었죠. 장비와 장압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맹장이 맞붙었습니다. 백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장비가 계략을 썼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우회하여 장압의 후방을 쳤습니다. 장압은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강한 줄은. 조우는 계곡에서 적을 유인하여 섬멸했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며 조조군을 견제했습니다. 유비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침내 익주의 수도 성도 앞까지 왔습니다. 유장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주공, 항복하십시오. 유비공은 인덕이 있습니다.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유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소. 항복하겠소. 성문이 열렸습니다. 유장이 직접 나와 유비에게 절했습니다. 현숙, 익주를 맡기오. 유비는 유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장, 죄송하오. 아니오.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익주는 유비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기 214년의 일이었습니다. 유비는 성도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유황숙 만세. 유비는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제갈량은 즉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법을 정비하고 관리를 임명하고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촉과라는 법전을 만들어 익주를 다스렸죠. 백성들은 안정되었습니다. 유비는 드디어 자신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은 지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패배하고 도망치고 의탁하고 다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주라는 큰 땅을 얻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주공, 천하삼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예. 조조는 위나라를 세웠고 손권은 오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주공께서도 한나라를 계승하셔야 합니다. 한나라를 계승한다. 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중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한중을 얻어야 익주가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형주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곧 관우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도원결의의 종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비는 행복했습니다. 관우, 장비, 제갈량, 조운 모두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적벽의 붉은 강물은 천하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삼국이 정립했습니다. 위, 촉, 오. 영웅들의 시대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기 219년 한중. 한중은 익주의 북쪽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면 익주는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죠. 한중을 지배하는 자는 장로였습니다. 오두미교라는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였죠. 하지만 조조가 한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중을 차지하면 익주를 칠 수 있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장로는 겁에 질렸습니다. 유비에게 항복하겠소? 장로는 유비에게 한중을 바쳤습니다. 유비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조조가 바로 앞까지 온 것이니까요. 군사, 어찌하면 좋겠소?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조조와 싸워야 합니다. 한중을 내주면 익주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군대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에게 계책을 맡기십시오. 법정은 익주의 책사였습니다. 유장을 배신하고 유비에게 온 사람이었죠. 법정이 말했습니다. 주공, 정군산을 차지하십시오. 그곳에서 조조군을 내려다보며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따랐습니다. 정군산을 차지하고 조조군을 기다렸습니다. 조조군의 대장은 하후연이었습니다. 하후연은 조조의 친척이자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했죠. 법정이 계략을 썼습니다. 하후연을 유인하여 정군산 아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공격했습니다. 공격! 돌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하후연은 당황했습니다. 후퇴! 후퇴하라! 하지만 그때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황충, 자는 한승. 이미 60이 넘은 노장이었지만 용맹은 젊은이를 능가했습니다. 하후연, 목을 내놓아라. 황충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하후연이 막으려 했지만 황충의 칼은 더 빨랐습니다. 푹! 하후연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대장이 죽었다. 조조군이 무너졌습니다.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하후연이 죽다니. 조조는 직접 정군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군은 굳건히 지켰습니다. 며칠간의 공격에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고민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한밤중 조조는 밥을 먹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게르기로다. 게르. 달개 갈비뼈를 뜻합니다. 먹자니 별로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뜻이죠. 주부 양수가 그 말을 듣고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군, 짐을 꾸려라. 왜 그러십니까? 승상께서 게르기라 하셨다. 이는 철수하라는 뜻이다. 다음 날 조조는 정말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한중 공방전은 유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 신하들이 모여 말했습니다. 주공, 이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 예. 한중을 차지했으니 한중왕이 되십시오.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의 버금가는 지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권유했습니다. 주공께서는 한실의 후손이십니다. 마땅히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제갈량도 말했습니다. 주공, 때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소. 한중왕이 되겠소. 서기 219년 유비는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관우를 전장군으로, 장비를 우장군으로, 조운을 익주자사로, 마초를 평서장군으로,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5호 대장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우는 특별했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조조와 대치하고 동으로는 손권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관우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내가 5호대 장군 중 첫 번째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손권이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관장군, 우리 주공께서 따님을 아드님께 시집 보내고 싶다 하십니다. 관우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 딸을 개같은 오나라 놈에게 시집 보낸다고? 썩 꺼져라. 사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손권은 분노했습니다. 관우놈이 감히. 여몽이 나섰습니다. 주공, 지금이 기회입니다. 관우가 북쪽의 번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형주가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주를 치십시오. 손권은 망설였습니다. 유비와는 동맹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형주는 너무 탐났습니다. 좋다. 형주를 치겠다. 관우는 번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번성의 수장은 조인이었습니다. 조조의 족질이자 명장이었죠. 관우는 수공을 폈습니다. 물을 끌어들여 번성을 침수시켰습니다. 조인은 성 안에 갇혀 꼼짝할 수 없었죠. 좋다. 이제 조인을 사로잡겠다. 관우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보내 구원하게 했습니다. 관우와 방덕이 맞붙었습니다. 방덕은 원래 마초의 부하였지만 조조에게 항복한 장수였습니다. 관우, 내 목을 베러 왔다. 방덕, 내가 감히. 백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수공으로 우금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우금은 항복했고 방덕은 붙잡혔습니다. 방덕, 항복하라. 절대 안 된다. 죽음을 택하겠다. 방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우의 위명이 천하를 떨쳤습니다. 관운장이 번성을 함락시켰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배후에서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여몽은 병을 핑계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관우는 안심했습니다. 여몽이 병들었다니 형주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여몽의 후임은 육손이었습니다. 육손은 젊었지만 매우 영리했습니다. 육손은 관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장군의 위명을 익히 들었습니다. 소장은 두렵기만 합니다. 관우는 우쭐했습니다. 육손 따위가 뭘 하겠는가? 형주의 군사들을 번성 공격에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여몽이 움직였습니다. 백의도강. 백색 옷을 입은 병사들이 상선을 위장하여 강을 건넜습니다. 형주의 봉화대를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형주를 점령했습니다. 관우는 번성에서 급보를 받았습니다. 장군, 형주가 함락되었습니다. 뭐라고? 여몽이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관우는 경악했습니다. 급히 군대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형주에 있었으니까요. 관우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관우는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맥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맥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었죠. 관우는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우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한다. 관우는 300기병을 이끌고 맥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목표는 익주, 유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군사들이 추격했습니다. 관우 일행은 임저산에서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하라. 절대 안 된다. 관우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관평과 주창이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적토마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으윽. 관우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나라 병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관우는 붙잡혔습니다. 손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운장 항복하시오. 관우는 고개를 들어 손권을 노려보았습니다. 비겁한 것들, 배신자들, 나를 죽여라. 장군, 아깝지 않소?
항복하면 높은 벼슬을 주겠소. 입 닥쳐라. 내가 너희 같은 배신자들과 한패가 될 것 같으냐? 손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관우, 관평, 주창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서기 220년 음력 1월의 일이었습니다. 관우, 향년 58세. 천하를 떨치던 무성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성도에서 소식을 들은 유비는 기절했습니다. 둘째가 죽었다고?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장비도 통곡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 도원결의 삼형제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동맹이었던 오나라의 손에. 유비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오나라를 치겠다.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주공,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위나라를 쳐야 합니다. 군사, 둘째를 죽인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소? 주공.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를 칭했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것이죠. 한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비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황제가 되겠다. 서기 221년 유비는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촉한의 초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비에게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비는 관우의 죽음에 분노했습니다. 오나라 놈들, 내가 복수하겠다. 매일 술을 마시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빨리. 부하 장달과 범강을 매질했습니다. 이 느림보들, 빨리 못하겠어? 장달과 범강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취해서 잠든 장비. 장달과 범강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장군, 죄송합니다. 푹. 장비의 목이 잘렸습니다. 두 자객은 장비의 목을 들고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장비, 향년 55세. 도원결의 삼형제 중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의 죽음에 미쳐버렸습니다. 둘째, 셋째, 내가 왜 살아있는가?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원결의 때 맹세했습니다.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두 아우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유비는 복수에 불탔습니다. 오나라를 멸하겠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제갈량이 또 말렸습니다. 추공, 안 됩니다. 군사, 물러나시오. 유비는 7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오나라를 치기 위해. 이것이 바로 이릉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된 이야기. 복숭아꽃 아래서 의형제를 맺었던 세 사람. 가난한 돗자리 장수, 대추 장수, 푸주간 주인이었던 그들이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없이 패배했고 수없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천재를 얻었고 적벽에서 조조를 꺾었고 익주를 차지했습니다. 유비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삼국 정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촉, 오. 세 나라가 천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관우가 죽었고 장비가 죽었습니다. 도원결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관중은 이 이야기를 쓰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의리였을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끝까지 유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도 두 아우를 위해 복수에 나섰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그는 유비에게 천하를 줄 뻔했습니다. 삼고초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삼국지 연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난세에도 의리는 존재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삼국지연의는 120회의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것은 그중 약 3분의 1입니다. 도원결의부터 유비의 황제 즉위까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제갈량의 푹벌, 남만정벌, 오장원에서의 제갈량의 죽음, 강유의 분투, 그리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는 사마씨 일족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삼국지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도원결의 삼형제가 함께했던 시절, 제갈량이 유비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던 시절, 적벽에서 불꽃이 타오르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삼국지의 백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1800년 전 중국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웅들을 만났고 그들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했습니다. 도원결의의 순수한 열정, 적벽대전의 장렬한 승리, 관우와 장비의 비극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삼국지연의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과 의리, 지혜와 용기, 배신과 충성을 다룬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관중이 명나라 때 쓴 이 이야기는 중국을 넘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과 만화로 재탄생했죠. 그것은 삼국지에 담긴 인간의 보편적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비처럼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관우와 장비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해 헌신합니다. 제갈량처럼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영원한 고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삼국지가 주는 감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의리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연의 일부, 영웅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